세상에는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손해를 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몫을 양보하며 갈등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쉽게 무시당하고 더 자주 이용당하며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200여 년 전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미 이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 사람의 본성을 관찰했고 인간관계의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했고 선의를 베풀던 사람이 어떻게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기준 없는 선의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고. 착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착함의 뼈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손해를 보면서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사람. 늘 남을 위해 양보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정약용의 시선이 하나의 거울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정약용이라는 위대한 사상가의 눈을 빌려 착한 사람이 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선의를 지키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주세요. 그 작은 공감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통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했고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료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도 묵묵히 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 커피를 사달라고 하면 기꺼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야근을 부탁받으면 자신의 약속을 취소하고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호칭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존재감. 그것이 일종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친절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오히려 비난이 돌아왔습니다. 너답지 않다. 왜 갑자기 그래? 요즘 좀 변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매일같이 베풀어온 수백 번의 친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단 한 번의 거절은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가 백성을 대하는 원칙을 이야기하며 이런 구조를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은혜는 감사를 낳지만 10번의 은혜는 의무를 낳습니다. 그리고 100번의 은혜는 그것을 거두었을 때 원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선의의 역설입니다. 선의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베풀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 관계에서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우위에서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이상해 보입니다. 주는 사람이 더 여유 있고 더 넉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논리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 차츰 그것을 자신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을 자신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위치시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상대가 베풀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월감이 들어앉습니다. 그래서 베풀수록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주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주어야 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더 당연하게 받습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이 한쪽으로만 굴러가듯이 한번 기울어진 관계의 균형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의가 무기로 변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소모되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자존감입니다. 베풀어도 감사받지 못하고 양보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 아닐까? 이 의문이 시작되면 더 많이 베풀어서 인정받으려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적이 아니라 자신의 선의가 만든 불균형이라고. 그는 실사구시의 학자였습니다. 관념적인 도덕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찰은 더 날카롭습니다. 착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 없는 착함은 상대에게 자신을 소모품으로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욕심도 만만한 곳으로 향합니다. 정약용이 본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항상 양보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학습합니다. 선의를 베풀되 그것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남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부르는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의이고 다른 하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약용은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진짜 착함이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을 포함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베푸는 것. 이것이 진짜 착함입니다. 반면 가짜 착함은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밖에서 보면 둘 다 친절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합니다.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이 두려움이 친절의 탈을 쓰고 있을 때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당사자 자신조차 이것을 착함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가짜 착함은 자기 기만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이 두려워서 하는 행동을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라는 포장지로 감싸는 것. 이 자기 기만이 계속되면 자기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 자체가 무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거절이 두려워서 한 것이었는지를.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피가 쌓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정약용은 평생 수양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수양이란 단순히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을 직시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수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타인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기준이 없으니 상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백성에게 무조건 관대한 관리는 오히려 기강을 무너뜨렸고 결국 백성도 관리도 함께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두고 입만 있고 의가 없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기준이 없는 상태. 온정은 있는데 원칙이 없는 상태. 착함에도 뼈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뼈대가 바로 의의, 즉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입니다. 기준 없는 착함은 흐물거리는 떡과 같아서 누구든 쉽게 주무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하는 진짜 착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기준 위에 세워진 선의입니다. 베풀 수 있지만 자신이 무너지는 방향으로는 베풀지 않는 것. 도울 수 있지만 상대가 의존하게 만드는 도움은 거절하는 것. 양보할 수 있지만 상대가 그것을 당연시할 때는 멈추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인의를 겸비한 태도입니다. 정약용의 삶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보다는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힘이 바로 수양이었고 그 수양이 진짜 착함의 토대였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의 선의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려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절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진짜 착함의 조건입니다. 1801년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40. 조정에서 총망받던 관리였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학자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고 조정의 개혁을 이끌 인재로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유배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찾아오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진 것입니다. 평소 형님하며 따르던 사람들, 학문적 교류를 나누던 벗들, 조정에서 함께 뜻을 나누던 동료들. 그중 대부분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고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죄인과 연루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함이 정약용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은 권력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인간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후에 정약용은 이 시기를 돌아보며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평상시의 다정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가 올 때 함께 서주는 사람이 진짜 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제자 황상은 유배지까지 찾아와 스승 곁을 지켰고 몇몇 벗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형 정약전 역시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동생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해관계로 연결된 사람이었고 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리와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관계는 상황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그러나 의리는 상황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약용이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오른다고 물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탓해봐야 물은 여전히 아래로 흐릅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탓하지 말고 그 본성을 이해한 위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의 마음을 줄 필요는 없다고. 이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얻은 가장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약용에게는 한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자 오히려 사람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 편일 것이다.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기대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모든 사람이 내 편처럼 보이고 그 렌즈가 깨지면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입니다. 둘 다 진실이 아닙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비로소 상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자기 이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것들이 기대 없이 볼 때 비로소 보입니다. 정약용은 이 상태를 학문에 비유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것이 실사구시의 시작이듯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인간관계의 실사구시라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상대도 베풀 것이라는 기대. 내가 양보했으니 상대도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 이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지만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약속을 혼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인간관계로는 이런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되 사람을 포기하지도 마라. 기대를 내려놓는 것과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사람이 더 잘 보이고 진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학문에 대한 가르침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따뜻함과 학자로서의 냉철함이 동시에 담긴 그 편지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도 놀라울 만큼 현실적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판단이 서기 전에는 마음을 열지 말라고. 성급하게 마음을 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경솔함이라고.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따뜻한 조언입니다. 정약용은 무분별한 선의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배를 가게 된 것도 신뢰했던 사람들의 모함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품에도 순서가 있다고.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을 돌보고 그 다음에 먼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하라고. 이 순서를 무시하고 자신을 비우면서 남을 채우려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나무가 자기 뿌리에 물을 주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과 같다고. 정약용이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은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관리가 백성을 대하는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를 베풀되 그것이 기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대함을 보이되 그것이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은혜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이것을 개인의 인간관계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되 그것이 상대의 무례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보하되 그것이 상대의 탐욕을 키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되 그것이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을 긋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선이 없는 관계는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기울어지다가 결국 양쪽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둑이 없는 강물은 범람하여 들판을 적시지만 결국 강도 들판도 모두 황폐해집니다. 정약용은 이 이치를 자연에서 배워 인간관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추구한 것은 인과 의의 균형이었습니다. 이는 사랑이고 의는 기준입니다. 사랑만 있고 기준이 없으면 흐물거리는 사람이 되고 기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이유는
대부분 이는 넘치는데 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을 지탱할 뼈대가 없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듯이 따뜻한 마음도 기준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정약용은 이 균형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넓게 뻗을 수 있듯이 자기 안에 단단한 기준이 있어야 남에게까지 선의를 뻗을 수 있다고. 뿌리 없이 가지만 넓히려 하면 바람 한 번에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금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주 손해를 본다고 느끼신다면 정약용의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는 있는가? 그렇다면 의는 있는가? 사랑은 있는가? 그렇다면 기준은 있는가?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세상은 당신을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인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양보해라, 싸우지 마라 하는 말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세우는 법, 거절하는 법, 선을 긋는 법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스스로 깨달아야 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지혜를 빌려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절제를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절제란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것, 모든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것, 모든 말에 대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절제입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너무 쉽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지나치게 기뻐하고, 슬플 때 지나치게 슬퍼하고, 화날 때 곧바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런 사람은 읽기 쉽습니다. 읽기 쉬운 사람은 다루기 쉽습니다. 다루기 쉬운 사람은 만만하게 보입니다. 반면 절제하는 사람은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가볍게 미소 짓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신독과 연결지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 앞에 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절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상대에게는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상을 줍니다. 절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쉽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그 강함을 절제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말 때문에 고초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의 직언, 개혁에 대한 소신 발언. 그것들이 결국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말은 적게 하되 할 때는 분명히 하라고.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묻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좀 힘들어서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이런 말들은 공감을 얻으려는 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약점에 노출이 됩니다. 침묵은 방어선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기술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힘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노하거나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학문에 몰두하며 글로써 자신의 뜻을 남겼습니다. 그 침묵 속의 단단함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 절제와 침묵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은 겉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자기를 다스리는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품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품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을 때 그것이 말투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비로소 품격이 됩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위협이나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단단한 기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함부로 대하면 오히려 자기가 초라해질 것이라는 직감.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상대에게 나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태도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뿌리는 자기 수양에 있습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바쳐 실천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순간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택하는 결정들, 이것들이 쌓여서 품격이 됩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매일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품격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정약용은 만년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선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심인 사람에게 더 깊은 마음을 주고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진짜 공평함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동의 일관성을 제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보라고, 좋을 때와 어려울 때의 태도가 같은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반드시 떠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정약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 위에서 관계를 맺으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쓰는 것보다 진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손해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참으면 되니까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당신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역학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 노력, 감정을 쉽게 내어주면 상대는 그것들이 값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것을 소중히 다루면 상대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자신의 학문적 권위와 삶의 무게를 스스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학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방대한 저술을 이어갔으며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처지가 바뀌었다고, 자신의 가치까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처지가 어렵다고, 상황이 불리하다고 스스로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학문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소중합니다. 이것을 먼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무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손해보지 않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정약용 철학의 핵심은 실사구시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옳음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학문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실사구시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관계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손해보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태도입니다. 환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의 사람을 보는 것. 기대 속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의 관계를 보는 것. 환상을 가지면 실망합니다. 기대를 하면 배신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망도 배신도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사람에 대한 담담한 이해와 그 이해 위에 세운 단단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고향 마현으로 돌아와 조용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복귀도 극적인 복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담담하게 살았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기면서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거나 반대로 완전히 체념하여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분노하지도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 위에서 자기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 담담함이야말로 사람과 세상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지였습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달라졌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권력 앞에서 달라지는 태도,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진심. 이것들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은 착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없는 착함, 뼈대 없는 선해,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베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되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베풀매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는 선의는 자신을 소모품으로 만들 뿐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먼저 단단하게 세우십시오. 뿌리가 깊어야 가지를 뻗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을 가려서 사귀되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담담한 눈을 기르십시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와 평생의 학문을 통해 도달한 결론입니다. 착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 위에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선의를 거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를 지탱할 뼈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삶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끝에 돌아와서도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자기 삶의 무게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이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착함을 지키되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법입니다. 착한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착함의 뼈대를 세우십시오. 베풀매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단단하게 세우십시오. 자신이 단단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2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기준 하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기준 하나가 앞으로의 수많은 관계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